18의 여름. 생각해보면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하늘은 무너졌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교실 문을 열고 외치는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디찬 병원 복도에서 마주한 의사가 건넨 한마디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통증이 꽤 심하셨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엄마가 간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저희에게 아프다는 말을 한 적도, 그런 내색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길면 2달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 이식하면 살 수 있지 않나요? 제 간 줄게요. 제발 저희 엄마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 수술도 어렵습니다. 비틀거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을 땐 수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는 제가 아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괜찮다 말씀하시던 엄마는 하나도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병원 침대 위에서 점점 말라가셨고 바라보는 제 마음도 함께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엄마는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우리 수아랑 민준이 좀 부탁해. 우리 민수도 아직 어린데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이런 부탁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렇게 저에게 동생들을 남기고 떠나서 미안하다며 한참을 제 손과 얼굴을 쓰다듬던 엄마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엄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12살 수진이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고 8살 막내 민준이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 왜 울어? 엄마는 어디 갔어? 왜 안 와? 민준이의 물음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그 누구도 아닌 제 자신에게 힘을 주기를 바라며 이 넓고 험한 세상에서 제가 이 2 동생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이제 겨우 18살인 제가 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한때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집을 나가셨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가 돈을 들고 도망갔고 그로 인해 사업이 망하자 모든 걸 포기한 듯 매일 술에 취해 계시더니 어느 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지만 몇 년째 연락도 없고 행방도 알 수가 없어 아버지를 찾기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도 없이 저 혼자 동생들을 데리고 엄마의 장례식을 준비하던 날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후 몇 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고모가 얼마 안 되는 종문객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얼굴에 순간 놀랐지만 고모는 저를 보고 눈물을 쏟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민수야, 아유 불쌍한 것. 언니는 이 어린 것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꼬. 걱정 마렴. 이제 고모가 도와줄게.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3남매가 의지할 곳이 한 곳은 생겼구나. 안도감이 가슴에 스며들었고 짧은 순간이나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고모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사망보험금 있지? 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거 좀 고모한테 줘야겠다. 처음에 저는 고모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험금이요? 그건 왜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고모가 말했습니다. 네 아빠가 나한테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갔었어. 근데 사업이 쫄딱 망해서 그 돈을 못 받았지 뭐니. 네 엄마는 죽었고 네 아빠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 너라도 갚아야지, 안 그러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아직 실감조차 나지 않던 그날, 고모의 말은 제 마음의 두 번째 장례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고모, 그 돈은 제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아랑 민준이랑 생활비를 해야 하는 돈이에요. 아빠가 빌린 거라면 제가 졸업하고 돈 벌어서 갚을게요. 지금은 안 돼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이 났지만 꾹 참으며 고모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완강했습니다. 고등학생인 네가 어느 세월에 그 돈을 벌어서 갚는다고 그러니? 그냥 사망보험금을 고모한테 줘. 빌려준 돈에는 못 미치지만 그것만 받을게. 고모도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그래. 네 아빠한테 그 돈만 안 빌려줬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거다. 장례식장에서 보여줬던 따뜻한 말들과 눈물은 모두 연기였던 걸까요? 그 말을 하는 고모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발 살려달라고, 그 돈이 없으면 동생들과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무릎을 꿇고 애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저는 결국 엄마가 남겨준 사망보험금을 고스란히 고모 손에 건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가족이라 믿었던 마지막 사람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세상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는 걸 18의 저는 그날 밤 아주 똑똑히 배웠습니다. 형 배고파. 고모가 떠나고 망연자실 앉아있는데 동생이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슬퍼할 새도 멍하니 있을 시간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생들 곁에는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동생들을 굶기지 않으려면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밖으로 나가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생인 제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고 그나마 시급이 괜찮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동생들 저녁밥을 챙겨준 후 바로 편의점으로 향해서 밤새 일하고 아침에 들어와서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낮에는 졸린 눈으로 수업을 들었고 밤에는 계산대 앞에서 졸음과 싸웠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피로가 쌓여서 손님이 없을 땐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겼는데 그럴 때면 여지없이 CCTV로 지켜보던 사장님의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일하러 와서 자빠져 자고 있어? 편의점이 네 안방이야? 그럴 거면 그만두고 니네 집에 가서 자. 동네에서 소문난 악덕 사장이었지만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가 구하기 어렵던 터라 저는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편의점에서 나오는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과 컵라면은 저희 3남매의 한 끼 식사가 되곤 했기 때문에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버텨야만 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김치볶음밥 도시락이네? 난 불고기보다 김치볶음밥이 더 맛있어.
그래도 언제나 맛있게 도시락을 먹는 동생들을 보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그날도 일을 하러 집을 나서는데 잠결에 막내 민준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형, 지금 나가? 금방 다녀올게. 자고 있으면 형이 맛있는 도시락 가져올게. 얼른 자. 형 없으면 무서워. 그 말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을 꾹 참고 돌아서려는 저에게 민준이는 망설이다가 또 말했습니다. 근데 형아, 수진이 누나가 말하지 말랬는데 누나가 급식비 못 내서 일주일째 학교에서 밥을 못 먹어. 저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 수진이 급식비까지 밀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의 무게가 크게 밀려왔고 실감이 났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학교에 가서 급식비를 낸 후 학교에 등교한 저는 교실이 아닌 교무실로 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자퇴서를 냈습니다. 민수야, 갑자기 왜? 그래도 학교는 마치는 게 좋지 않겠니?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지. 죄송해요. 동생들 돌보려면 생활비가 필요한데 야간 아르바이트만으로는 힘들어서요. 일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졸업은 하라고 설득하던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고모에게는 엄마의 보험금을 빼앗겼고 편의점 사장은 사정도 모른 채 윽박질렀고 세상은 20살도 되지 않은 저에게 너무 무겁고 너무 야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인력사무소에도 가고 동네를 돌며 구인 문구가 붙은 가게마다 들어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끝에 새벽 신문 배달과 주간 건물 청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같은 덜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시급이 높은 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새벽부터 저는 자전거에 신문 가방을 메고 동네 골목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편의점 근무가 끝나자마자 옷만 갈아입고 신문 배달 지도로 표시된 골목들을 외우며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눈은 충혈됐고 손끝은 새벽 공기에 얼어붙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처음으로 조금 가벼웠습니다. 이제 수진이 급식비 밀릴 일은 없겠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저는 계속 페달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자전거에 신문 가방을 싣고 골목을 돌고 있던 중 고급 단독주택 한 채 앞에서 눈에 띄는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신문 배달원은 벨을 눌러주세요. 대부분은 조용히 두고 가달라고만 하는데 벨을 눌러달라는 문구는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신문을 잘못 넣은 적이 있었나 괜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눈앞에 펼쳐진 건 TV에서나 보던 재벌가 저택 같은 집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정신없이 구경하고 있는데 안쪽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잠시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겠어요? 영문을 알 수 없어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자 중년 남성분이 손에 음료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새벽에 고생이 많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민수입니다.
민수군 덕분에 매일 신문을 잘 보고 있어요. 이건 고마워서 주는 거니까 받아줘요. 아닙니다. 저도 월급 받고 하는 일입니다. 이런 거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고모와 편의점 사장 같은 어른들에게 당한 마음에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저는 혹시나 이 사람도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싶어 선뜻 그분이 내민 호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민수군 같은 나이에 신문 배달을 했었거든요. 겨울이면 손이 얼어서 신문을 제대로 못 넘기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문 배달을 하는 분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 나한테도 누군가 이런 따뜻함을 건넸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서 주는 겁니다. 이전에 배달하던 친구들에게도 줬던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분의 호의를 의심하는 게 죄송스러워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음료수와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그 돈은 제게 5천만 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어른의 따뜻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그 집 앞엔 종종 음료수가 놓여 있었고 비 오는 아침이면 비닐로 쌓인 우산이 어느 날은 목도리가 담긴 비닐봉투가 신문 배달 한 번 가져가세요 라는 쪽지와 함께 대문 옆에 놓여 있었고 그 집 앞은 점점 제 하루의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건넨 건 사실 물건이나 돈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차가워질 때쯤 조용히 등을 두드려주는 따뜻한 어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신문이 늦게 도착해서 배달도 늦어지는 바람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급하게 고급 주택 안으로 신문을 넣으려는데 대문 틈으로 보이는 마당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사람인가 싶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할아버님! 대문 틈 사이로 목소리를 높여 불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초인종도 눌러보고 대문도 두드려봤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곧장 자전거를 세워두고 근처 공중전화로 달렸습니다. 119죠? 여기 삼성동 고급 주택가인데요. 할아버지 한 분이 눈 위에 쓰러져 계세요. 쓰러지신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으세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눈이 차오르는 대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구급대원들이 금방 도착했고 집 안으로 들어가 할아버지를 들것에 싣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한숨 돌린 저는 부랴부랴 남은 신문을 돌리러 떠났습니다. 며칠 후 신문을 배달하러 그 집 앞에 다시 갔더니 대문 위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원은 꼭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자 자동문이 열리고 전에 만났던 중년의 남성분이 나오셨고 저를 보자마자 엄청 반가워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민수군이 119에 신고해 주신 거 맞죠? 네. 신문 배달하다가 발견했거든요. 그날 쓰러져 계셨던 할아버님은 괜찮으신가요? 남자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아버지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평소에 심장이 좋지 않으셨는데 새벽 운동 나가시다가
급성 심근경색이 오셨대요. 발견이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민수군이 아니었으면 저희 아버지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들이 회사 행사가 있어서 모두 다 지방에 내려가는 바람에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무사하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눈 때문에 신문 배달이 늦어졌었는데 오히려 그게 다행이었네요. 어머니가 쓰러져 돌아가신 후 누군가 쓰러지는 것에 대해 트라우마가 남아있던 저는 할아버지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운명이라고 해야겠죠. 그날 눈이 오지 않았고 신문이 평소처럼 제 시간에 도착했더라면, 그래서 민수군이 신문을 배달하러 오지 않았다면, 아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면 안에 들어갔다가 가요. 아버지께서 꼭 당신을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어 하세요. 저도 할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하긴 했지만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 시간이라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린 동생들이 집에 기다리고 있어서 얼른 신문 돌리고 애들이 깨기 전에 집에 가봐야 해서요. 그럼 연락처라도 좀 주세요. 민수군이 시간 될 때 제대로 보답하고 싶어요. 그날 바로 연락하고 싶었는데 신문국에서도 연락처는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보답까지 하겠다는 말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집에 있는 동생들 때문에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연락처를 가르쳐주고 서둘러 남은 신문을 돌리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신다며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집 안은 겉에서 봤을 때보다도 훨씬 크고 고급스러워 괜히 기가 죽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날 눈 속에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다행히 건강은 괜찮아 보이셨습니다. 자네가 나를 구해준 친구인가? 정말 고맙네. 자네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뻔했어. 아닙니다. 큰일이 안 생겨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더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야. 요즘 세상에 남일에 그렇게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런데 아직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나? 18살입니다. 18살이라. 그럼 학교에 다니면서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건가? 학교는 사정이 있어서 얼마 전에 그만뒀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물어봐도 될까? 평소 같으면 누군가 우리 집 사정을 물어보면 그런 건 왜 묻나 싶어 경계했을 텐데 그동안 이 집 어르신들이 제게 해준 배려들 때문인지 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출, 어머니의 사망, 고모의 보험금 탈취, 혼자 돌보고 있는 동생들 이야기 등등. 그동안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걸까요?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 앞에서 결례를 범했네요. 아니네. 나이도 어린 친구가 동생들 돌보려고 학교까지 그만두다니. 책임감이 정말 대단하네 그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아는지 모르겠네만 우리가
하늘전자라는 회사를 운영 중이거든. 그제서야 저는 비로소 그 집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국내에서 꽤 탄탄한 회사로 평가받는 중견기업 하늘전자의 오너 일가였고, 제가 구해드렸던 분은 창업주, 중년 남성은 할아버지의 아들로 현직 대표였습니다. 뜻밖의 너무 큰 제안에 기뻤지만 이내 제 처지가 생각나 망설여졌습니다. 너무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해서요. 그런 큰 회사에 고등학교 중퇴자가 들어갈 수는 없지 않나요? 괜찮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배우면 되네. 우리는 책상에서 앉아서 말만 하는 사람보다 세상을 먼저 배운 사람이 더 귀하다네. 제대로 된 회사, 출퇴근이 일정한 직장에 다닐 수만 있다면 매일 밤 막내 민준이가 저를 기다리며 울지 않아도 되고, 급식비가 밀려서 수진이가 밥을 굶고 다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염치 없지만 제가 정말 그렇게 큰 회사에 다녀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회사엔 자네처럼 책임감 있는 젊은이가 꼭 필요하네. 그렇게 저는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하늘전자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처음으로 출근하던 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제게 이런 기회를 준 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회사 생활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복사, 팩스, 서류 타이핑, 커피 심부름 같은 단순한 사무 보조 일이었지만 난생 처음 해보는 일들이라서 실수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때문에 회사 내에서는 저를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도 안 나왔다면서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다닐 수가 있죠? 회장님 낙하산으로 저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 올 줄은 몰랐어요. 우리 회사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우연히 듣게 된 저는 제가 회장님과 대표님에게 누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 매일 야근하고 집에 와서도 밤샘을 하며 회사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고등학교 중퇴라는 학력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단기간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었고, 바로 사이버대학에 등록해 경영과 비즈니스,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시판에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가 붙었습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말에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회사에서 사무 보조를 하면서 생각해봤던 브랜드 마케팅 아이디어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랍게도 제가 낸 아이디어가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뻤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는 애가 뭘 한다고. 에휴. 대표님이 챙겨주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나.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제 삶은 매일매일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뒷담화에 흔들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대표팀의 딸로 회사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지연 실장의 팀에서 진행하게 됐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팀의 팀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회의 날, 김지현 실장님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던 분이 민수 씨였군요. 아이디어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아버지도 기대가 많으세요. 우리 함께 잘 만들어봐요. 회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장님과 달리 팀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회의실에 들어서면 대화가 끊겼고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기획자는 무슨 복사나던 애가 뭘 얼마나 한다고. 솔직히 실장님 아니었으면 저런 애가 이 팀에 어떻게 들어와. 그래도 저는 매일 가장 먼저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텃새처럼 던져지는 일들, 호의를 베푸는 척 떠넘겨지는 업무까지. 누군가는 고생이라 여기겠지만 제게는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중간 발표 전날, 그날도 어김없이 회의 자료 준비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이미 공모전에 제출할 때 시장조사와 소비자 트렌드 분석 등을 모두 끝내놨었기 때문에 회의 자료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리해야 할 자료는 많고 시간은 빠듯했던 터라 야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 야근을 하고 있는데 김지현 실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아직도 회사에 있었네요? 네, 내일 회의 자료를 마무리하느라요. 실장님은 왜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저도 아직 업무가 남아서요. 커피 한잔 하고 할래요? 그렇게 실장님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해외 유학파였지만 생각보다 소탈하고 친근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민수 씨 칭찬을 정말 많이 하세요. 당신 젊었을 때가 생각난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장남인데 전쟁통에 부모님을 잃으시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혼자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민수 씨한테 더 마음이 쓰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쩐지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이상하다 했어요. 나이나 학벌이 뭐 중요한가요? 일만 잘하면 됐지. 민수 씨는 충분히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만든 자료를 회의 테이블에 올려뒀습니다. 팀원들은 별말 없이 문서를 넘기다가 하나둘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군요. 이걸 하룻밤 만에 다 했어? 혼자서? 공모전에 낼 때부터 자료를 모아뒀어서 그 자료들을 보기 좋게 정리만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제 말에 회의실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몇몇 팀원들이 자료를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팀 안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웠던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뒤에서 들리던 수근거림도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실장님이 제 능력을 명확히 인정해 주셨고 회의 때마다 의견을 물으며 점점 더 중요한 업무들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일을 앞둔 날, 실장님이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민수 씨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자료도 직접 만들었으니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내일 발표는 민수 씨가 직접 해요. 얼떨떨하기도 하고 팀원들의 눈치도 보여 주변을 돌아봤더니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는 경계도 의심도 없는 우리 팀의 눈빛이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과 주요 부서 책임자들이 모두 자리하고 제가 발표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연습한 대로 차분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자료 하나하나를 설명할 때마다 회의실 안은 점점 집중된 분위기로 바뀌었고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 안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며 회장님이 손뼉을 치셨습니다. 좋구만.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어.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 잘했어요, 이민수 씨. 묵묵히 참고 버텨온 시간들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표님의 호출로 사장실로 갔습니다. 어제 프로젝트 발표 인상 깊었네. 이제 계약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계약직 말고 정직원 하세나. 이런 인재를 다른 회사에 뺏길 수는 없지 않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내가 하늘전자의 정직원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인사과에서 건넨 봉투 안에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새겨진 명함이 들어있었습니다. 기획팀 사원 이민수. 손끝으로 그 명함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저는 오래전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눈 오는 날 얼어붙은 손으로 신문을 돌리던 그 시간들. 민준이가 형 없으면 무서워라며 붙잡던 밤. 수진이가 학교에서 도시락을 못 먹던 날. 그리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남긴 말. 형이니까 꼭 지켜줘야 해.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자리를 위해 존재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직원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상상도 못했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겨 대량 리콜이 들어왔고 회사 확장을 위해 중국 공장에 투자를 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회사의 자금줄이 완전히 끊기게 된 겁니다. 거래처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약을 철회했고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독촉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전체에 냉기 같은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물류는 멈췄고 직원들은 무기력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창고엔 팔리지 못한 재고가 산처럼 쌓여갔고 사무실 복도엔 퇴사서를 들고 나가는 직원들의 발길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저를 불러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다 끝난 것 같네. 자네도 얼른 다른 회사를 알아보게. 순간 마음이 철렁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다라고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찾아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실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민수 씨 말이 맞아요. 우리 끝까지 한번 해봐요. 그날 밤 우리는 회사를 살릴 방법을 놓고 세 사람만의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오래도록 품어온 하나의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팔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표님과 실장님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뵀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전쟁 직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기업들이 대량 생산에 집중할 때 회장님은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소중히 여겼고 그 마음이 회사를 키웠다고요. 맞아. 아버지는 늘 제품을 팔지 말고 마음을 팔아야 한다고 하셨지. 그 진심을 세상에 들려드리는 마케팅을 해보면 어떨까요? SNS를 통해
우리 브랜드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감동이 닿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철학과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다시 우리 회사를 찾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신뢰를 회복해야 길이 열려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투자자들도 마음을 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늘전자 50년 함께한 이야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장님은 제 아이디어에 생생한 디자인과 전략을 더했고, 우리는 함께 밤샘을 반복하며 옛 자료를 뒤지고 영상을 만들고 설문조사와 소비자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직원들, 30년 넘게 하늘전자 제품을 써온 고객, 초창기 회장님과 함께한 노인들까지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어떤 사연은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날도 사무실에서 마케팅 기획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다들 떠날 생각만 하는데. 이 회사는 아무것도 없는 제게 처음으로 기회를 준 곳이에요. 이 회사 덕분에 제 동생들이 끼니 걱정 없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과 대표님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겠죠.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은 한참을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서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던 아버지 말씀이 맞았네요. 며칠 뒤,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영상이 SNS에 게시되었고, 그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오래될수록 좋다는 하늘전자의 슬로건이 다시 회자되었고, 젊은 세대 사이에선 레트로 감성의 정수로 불리며 브랜드가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는 투자자들에게도 전해졌고, 제품은 연이어 품절됐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회사는 회생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회사의 부도 위기로 다시 쓰러지셨던 회장님도 건강을 회복하셨고, 밝은 얼굴로 회사에 복귀하셨습니다. 그날 지연 실장님이 조용히 사무실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민수 씨 덕분이에요. 우리가 함께한 거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저에게 악수를 청하는 실장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오래도록 믿음을 전해주는 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길 안에 싹튼 감정이 앞으로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게 될지를요. 몇 달 전만 해도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브랜드가 된 지금, 모두가 한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 씨가 진짜 회사를 살렸지. 그 친구 없었으면 진짜 끝날 뻔했잖아. 그러던 어느 날, 대표님이 저를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내가 처음 자네를 봤을 때 대문 앞에서 신문 가방을 메고 오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네. 그때 느꼈지. 이 친구 책임감이 아주 깊은 사람이구나 하고. 그리고 지금은 자네가 우리 회사를 살렸네. 이 자리는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야. 그 말과 함께 대표님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기획팀 과장이라 새겨진 명함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부 정식 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김지연 실장과 함께 기획 파트의 중추가 되어줄 걸 믿어요. 순간 울컥했습니다. 겨우 잡은 정직원 자리조차 감사했는데 이젠 제 이름이 적힌 직책까지 생기다니.
그날 밤 퇴근길에 문방구에 들러 액자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날 받은 명함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민수 과장. 손끝으로 글씨를 몇 번이고 따라 읽으며 작은 방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과장 승진 이후 회사도 삶도 안정되어 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출근이 늦어져 로비에 들어서는데 낯선 중년 남성이 한참 동안 리셉션 앞에서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직원이 저를 가리키자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다가오셨습니다. 혹시 이민수 씨 맞습니까?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어릴 적 제 기억 속에 가장 짙게 남아있는 존재.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손에 구겨진 신문 한 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며칠 전 제가 SNS 마케팅 성공의 주역으로 인터뷰한 기사였습니다. 우연히 신문에서 네 기사를 봤다. 한참을 읽고 또 읽었어. 너무 자랑스러웠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곁에 없는 동안 네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구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낡은 가방을 열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친 동업자를 찾아다녔고 이제야 찾아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너희들을 찾아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 동업자만 잡으면, 그래서 돈만 받으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단다. 저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수아랑 민준이는 잘 있지? 그 녀석들도 많이 컸겠구나.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아버지의 말에 저는 결국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진짜 필요할 때는 곁에 없었으면서. 제가 새벽에 신문 돌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동생들 학비 대느라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는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병으로 고통스러워할 때는요. 정말 절실하게 아버지가 필요할 때는 어디 계시다가 이제야 나타나신 거냐고요. 오랜 시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이 돈이 우리 상처를 다 치유해 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이제 와서?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고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났고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범진 씨 보호자 되시나요? 제 아버지이기는 한데 무슨 일이신가요? 아버님이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보호자가 필요하니 병원에 얼른 와주세요.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몇 년 전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가 생각나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의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간암입니다.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간암이라니. 의사는 그래도 간이식을 하면 살 확률이 높다며 가족 중에 수술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였나? 간암으로 죽을 때가 되니까 간이식을 해달라고 하려고 찾아온 건가? 저는 또다시 깊은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결국은 저희가 보고 싶어서라는 얘기는 거짓말이고 제 간이 필요해서 오신 거였군요. 민수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정말 죽기 전에 너희들 얼굴이 보고 싶었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그런 걸 바라겠니? 난 수술 안 한다. 진짜야. 하지만 지난 시절 상처가 너무 컸던 저는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병원을 나온 저는 사람도 만나지 않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지연이었습니다. 민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실장님, 저 술 한 잔만 사주세요. 실장님은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술을 사주셨고, 술에 잔뜩 취한 저는 아버지가 찾아온 일, 간이식을 해야 살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 등 힘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민수 씨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 게 민수 씨 마음이 편할지.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외면하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는 민수 씨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응원해 줄게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붙잡고 있던 수많은 생각들을 잠잠히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간이식 적합 검사를 받았고 간이식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결정에 가장 크게 반대한 건 동생들이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민수야, 그러지 마. 내가 어떻게 네 몸에 칼을 대니? 나는 괜찮아. 나는 얼른 죽어서 네 엄마한테 가서 사죄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수술 취소해, 얼른. 됐어요. 죽어서 갚지 말고 살아서 저랑 수아 민준이 옆에서 갚으세요. 민준이 아직 어린데 아버지를 2번 잃게 할 수는 없어요. 조금은 위선적일지도 모를 아버지의 반대였지만 저를 생각해주는 아버지의 반응에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무사히 태어난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오래 떨어져 있어서 어색할지는 몰라도 가족은 모여 살아야 가족인 거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며 보듬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야, 수아한테 들었는데 고모가 내가 돈을 빌렸다면서 엄마 사망보험금을 뺏어갔다는 게 정말이니? 네, 아버지가 사업자금으로 빌려갔는데 안 갚았다면서 가져가셨어요. 그때 그 돈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제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눈빛이 급격히 차가워지셨습니다. 나는 네 고모한테 단 한 푼도 빌린 적이 없다. 네? 그 길로 아버지는 고모 집의 수소문에 찾아가셨습니다.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아버지가 또 쓰러질까 저도 함께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니 문이 열리고 고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문 앞에 서 있는 아빠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오빠. 아버지는 고모를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 엄마가 죽으면서 남긴 보험금을 네가 가져갔다는 게 정말이냐? 아버지의 다그침에 고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내가 빌렸다고? 언제 내가 네 돈을 빌렸니? 내 자식들 배골지 말라고 애들 엄마가 자기 병난 것도 모르고 모은 돈이다.
근데 그걸 거짓말로 뺏어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아버지의 분노에 고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애들 아빠가 도박에 빠져서 사채빚을 쓰는 바람에 집에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앞뒤 가릴 경황이 없었어요. 내가 진짜 죽일 년이에요. 고모의 변명을 듣는 순간 저는 엄마를 땅에 묻고 돌아와 엄마의 사망보험금을 빼앗겼던 18의 날을 떠올렸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다.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으면서 조카들 한 번을 안 들여다보고 당장 그 돈 돌려주거라.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아라. 내 눈에 띄면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아버지는 고모에게 쏟아부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고모 집을 떠났고 며칠 후 보험금 전액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 한켠 깊숙이 눌러두었던 오래된 응어리 하나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 제 인생은 마치 단단하게 감겨있던 매듭이 하나씩 풀리듯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우며 제가 일하는 동안 급식비를 못 내고 밥을 굶으면서도 내색 한번 하지 않던 둘째 수아는 어느새 꿈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엄마 아빠처럼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어요라며 의대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수아의 눈빛에서 어머니의 따스함을 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동생들을 돌봤던 지난 시절이 생각나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밤마다 형 없으면 무서워라며 제 옷자락을 붙잡던 막내 민준이는 어느새 저보다 큰 키에 당당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속삭이던 형, 나중에 나도 형처럼 되고 싶어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말이 제게는 어떤 상장보다 값진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지연 실장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은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공모전에 당선된 프로젝트의 팀장과 팀원으로 함께 일하면서 회사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저는 그녀에게 서서히 젖어들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다시 만난 후 힘들어하는 제 곁에서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던 그녀의 위로가 없었다면 저는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온기가 단순한 호감이 아닌 깊은 사랑임을 깨달은 날, 제 심장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깨닫고 용기 내어 고백했던 날,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한참 누난데 가당치도 않아요라는 그녀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포기하는 순간이 진짜 끝이다라는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부터 조금 더 진심을 담아 조금 더 깊은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제 반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날의 빗소리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맑은 멜로디로 울려 퍼집니다. 결혼식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모든 사랑과 믿음이 한자리에 모인 날이었으니까요. 회장님과 대표님은 마치 부모님처럼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눈빛으로 저희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지난날의 후회와 오늘의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아 민준이는 눈가가 붉어진 채 형, 꼭 행복해야 되라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우리가 함께 견뎌온 시간의 무게만큼 묵직했습니다. 식장에 모인 가족들을 바라보며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10대의 겨울, 새벽 신문을 돌리던 18의 저와 고급 주택가 대문 앞에 붙어있던 신문 배달원은 초인종을 눌러주세요라는 작은 쪽지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 그 벨을 누르지 않았다면, 그 집 주인이었던 회장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이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란 참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택 하나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오늘 저는 지연 씨와 함께 꾸린 따뜻한 보금자리 대문에 종이 쪽지 하나를 붙였습니다. 신문 배달원은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봄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봄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의미이자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